안녕하십니까, 정준영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직도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얼마 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아프리카의 변화 가능성을 잊지 못한다면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은 미래의 땅 아프리카에 과연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 뿌리를 탐구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인구 8억 5천만 명이 사는 세계 제2의 대륙 아프리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기아, 홍수, 가뭄 등이 잇따라 일어나는 빈곤의 땅. 거기엔 전 세계 에이즈 보균자 중 63%가 살고 있어 죽음의 대륙으로 불리는 곳. 그래서 부호의 손길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곳이 바로 아프리카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너머의 아프리카는 인류의 시작인 동시에 미래이기도 하다. 롤랜드 올리버가 쓴 아프리카에는 바로 이런 500만 년의 유구한 대륙의 역사가 펼쳐진다. 문명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책 아프리카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 문명과 역사를 만나보고 아울러 인류의 미래를 찾아본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울대에서 아프리카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계시는 김광수 선생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옆에 앉으신 분은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규육 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일 텐데요. 아프리카 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동물의 왕국이랄지 또는 독재랄지 기아랄지 난민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아프리카가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너무 멀게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와 교역 관계가 많지 않다는 것, 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국가도 아닐 뿐더러 이런 관계도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의 어떤 관계는 한국 전쟁에서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전투부대를 파견시켰는데 그때가 아마 처음 접촉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교민 수도 약 8,000명에서 9,000명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제 그 조명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이와 같은 인식은 좀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아프리카 역사를 강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아프리카 역사 전문가 우리 사회에서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역사 전문가, 아프리카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사회에서? 네, 지금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만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100분의 1 수준까지 일본에 비하면은 상당히 아주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최근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일종의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들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아프리카에 대한 면적을 한번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면적이 크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알래스카를 뺀 미국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경우에 아프리카 면적이 약 3.5배 이릅니다.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좀 작게 표시된 이유는 적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고 아프리카가 지금 발전을 가속하고 있는데 역시 그 자원이 풍부하고 또 새로운 떠오르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아프리카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하나의 실예로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 공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좋은 그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쩌면 지도 제작 자체에도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 반영되었지도 모르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구는 한 9억 정도, 한 번도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좀 추정하는 통계 같은 게 아직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을지 모르겠군요. 통계를 잡은 적이 없는데 추정치로만 봤을 때 9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세계 120여 개국을 여행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여러 나라 중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 어쩌면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시게 된 어떤 까닭이 있을까요? 예, 2000년도에 그 모 방송국에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지연 아나운서, 탤런트 김은희 씨, 또 코미디언 김미아 씨, 그 경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여행 전문가로 뽑혀가지고 그때 이제 45일 동안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를 좀 전문으로 할 것인가.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이미 여행사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알기다툼이 좀 심했고 남들이 안 하는 아프리카를 좀 특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으면 그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 그 장다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듯 한데요. 이 관광객들은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한 40%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40%씩 성장하고 예. 있습니까? 뭐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관광객들이 아프리카를 찾는 배경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그 매스컴에서 주로 아프리카 하면 전쟁이다, 뭐 기아다, 에이즈다, 말라리아다 이런 그 편파적인 좀 방송이 편파적인 내용들이 좀 아프리카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행객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 인식들이 바뀌면서 비즈니스도 그렇고 여행도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우리 언론에서 보면 소말리아의 난민 같은 분들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프리카의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더욱더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아프리카는 어떤 곳인지 좀 김대리 설명해 주시죠. 뭐 먼저 이런 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동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그 아프리카에 관한 문제들은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를 전체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가 독립을 맞이한 지 이제 겨우 40년이 좀 흘렀을 뿐이거든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이제 1994년도에 흑인 정권으로 들어섰으니까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진 않았죠. 뭐 1950년도에 6.25 전쟁 때 그 파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록을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그런 가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기술하고 있는데 불과 우리는 반세기 만에 이러한 놀라운 발전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지금 현재 독립한 지 4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대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그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 IBSA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를 합해서 그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되게 아직도 굉장히 후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나라들이 좀 있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994년 흑인 정권으로의 변화는 아프리카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민주화가 이제 드디어 경제적 민주화와 영내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남아공의 경우는 상당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아공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미래의 자신들의 국가의 위상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속에 미국이라는 나라로 바라보고 있죠. 실제로 국민 소득만을 봐도 백인만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25,000불에서 3만 불 사이. 전체로 봤을 때는 뭐 3,500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말의 뜻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금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어떤 경제적 대국이고 또 정치적, 경제적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즉 남남협력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반구 협력입니다. 그것이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 인도란 나라가 또 브라질이란 나라가 이제 입사에 이제 중국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상당히 아주 경제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앞으로 월드컵도 개최하기로 돼 있고요. 네. 2010년 이후에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이겠죠. 뭐 생생하게 김 사장님께서 또 많이 경험들을 해주셨을 텐데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서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좀 충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라고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제도 그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분이 어떤
좀 괜찮은 아이템이 없느냐 하면서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회사를 찾아오셨는데 그동안 좀 이렇게 그 말라리아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엄두를 못 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아프리카를 가보시면 해발들이 좀 이렇게 높은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케냐나 탄자니아도 뭐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해발이 뭐 1,700, 2,000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뭐 1년 내내 봄, 가을 날씨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하라 이남 쪽에 그 서부 아프리카 쪽에 말라리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아프리카 공화국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은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이렇게 저발전에 머물러 있는 상황, 뭐 물론 제국주의적 침략의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문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 노예무역이라는 것, 350년 동안 약 1억 명 이상의 인원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노예무역과 식민지배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일단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분명한 사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아프리카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즉 1960년대 아프리카 독립회를 맞이해서 독립을 이루었는데 그 독립할 당시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아프리카의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잘못된 통치구조, 그다음에 식민주의 유산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일당 독재, 물론 개발 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군사 정부의 출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1980년대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전시장이면서 내전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대륙으로서 인식이 됐던 것이죠. 이러한 측면이 그 간과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동서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아프리카의 어떤 살 길을 어떻게 미래를 잡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반성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 그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효과적인 체제와 편입 그리고 국가 발전을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는 지금 아프리카인들에게 상당히 아주 고민하고 있는 또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실 아프리카 문명이 15세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발전한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로 민족 국가를 형성하면서 어떤 강력한 통치 구조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국가의 형성이 좀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배경이 무엇일까요? 네,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5세기 이전까지는 그 고대 왕국이 상당히 그 번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역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쇠락은 15세기 이전까지는 사하라 횡단 무역로와 인도양 무역로를 통해서 세계사의 중심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흑인 노예들이 나오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서. 근데 이런 또 인도양 무역로 같은 경우는 1421년에 명나라의 정화의 그 탐험대가 그 여기까지 동아프리카에 가서 기린을 가지고 왔죠. 그 이 인도양 무역로는 대양 문명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도 요즘 학자들 사이에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5세기 이전에는 상당히 아주 무역권에 있어서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15세기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의 그 인도로 가는 항로의 어떤 그런 그 기항지를 만들고자 즉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무역로가 해상 무역로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의 어떤 이해가 경제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사하라 횡단 무역로와 인도양 무역로가 쇠락하게 되고 그러한 무역로를 유럽인들이 역사적으로 그 점유하게 되면서 노예 무역과 그다음에 식민지 지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요소도 있겠죠.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가 발전을 하지 못했던 이런 이유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 교육과 정치 문제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정말 건장한 젊은이들을 거의 모조리 노예로 끌고 가서 독립한 후에도 일할 일꾼들이 없었고 콩고를 예를 들자면은 독립할 당시에 한 대학 졸업자들이 겨우 한
30여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대학만 졸업하면 무조건 30등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는 뭐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은 뭐 금방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짐바브웨에 가가지고 한 45살 아저씨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사과 2개와 바나나 3개를 한꺼번에 놓고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 없이 한번 먹으라면서 제가 이제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2만 원이 채 안 되고 또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남아공에 견줄 만한 이 금 수출 국가거든요. 근데 이 서민들을 보면은 금반지를 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것들은 다 일부 그 고위층, 정치하는 그 고위층 분들의 그 몫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가 김 사장님께 주는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애착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요. 아프리카는 여행을 하면서 좀 신비한 그 마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하면은 사파리 투어가 좀 유명한데 파리의 에펠탑을 가면 에펠탑은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지만은 늘 그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마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번 사파리를 할 때 어떤 동물이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에 예측 불가를 의미했군요. 예. 그리고 그 광활한 대지에서 풍기는 그런 그 위대한 힘 같은 것이 가슴에 탁 다가오고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가슴에 그 아이콘 하나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아프리카 이 역사의 서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정복국 국민의 입장에서 좀 서술된 듯한 뭐 이런 그 측면이 없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독립국의 어떤 성립 과정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동학보다는 외적 충족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가 워낙 광대하고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나라의 이 어떤 과정들을 다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일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그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너무 넓고 또 국가수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면적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프리카를 일반화한다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라든가 뭐 반드시 뭐 이러한 표현보다는 그 아프리카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규명한다는 차원, 즉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의 어떤 정체성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올바르지 않나. 그 다각도로 좀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가 철저히 타자화되었다, 주변부화되었다라는 얘기는 뭐 이미 공인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쓰여진 문헌 자료가 그 중시되는 어떤 역사적 사관에 의해서 아프리카는 문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역사가 없다라든가 또 아프리카는 역사적 발전, 즉 자각과 발전이 없었다. 있다 할지라도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15세기 이후에 유럽인들의 도래가 아프리카의 역사적 발전을 뭐 도모했다, 끌어왔다. 이러한 주장 같은 것들은 상당히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아프리카가 서구 문명의 어떤 일찍부터 노출이 됐는데 그 북미 대륙이라든가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그렇게 동화되든지 아니면 없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이 단순한 예로 그 마사이족 예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사이족은 일찍부터 서구 문명에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쓰여진 자료가 없는 단순히 전통과 문화와 어떤 구전 전통이라는 걸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역사문화적 정체성으로 좀 살펴보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프리카의 어떤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역시 학제 간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쓰여진 자료가 아닌 구전 전통 자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이야기라든가 민담, 설화, 그다음에 어떤 시라든가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는 또 지금까지 끌어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 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구전 전통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이 관심은 앞으로 상당히 아주 좋은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구전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언어를 우선 먼저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아프리카의 언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언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6천여 개 정도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에 만약 2천여 개 좀 넘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있는 것이겠죠. 언어 집단으로 본다면 약 4개의 언어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많은 언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아프리카 문화 자체가 좀 위기의 문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위기의 문화를 다시 보존하고자 하는 뭐 이런 국제적인 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가 2034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사라져가는 언어에 대한 그 보존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존이 될지는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라져가는 구전 전통을 과연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이제 뭐 아프리카에 가면 속담이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 돌아가시면 하나의 도서관에 사라진다. 그러한 속담은 결국엔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좀 노인 어른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구전 전통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결국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와 어떤 전통이 사라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구전 전통을 체록하고 이것을 다시 디지털화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교육 매체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 역사적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 보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뭐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이집트랄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랄지 좀 아프리카 지역적으로 보자면 끝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좀 친숙한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들 말고 정말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런 건 문화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이런 문화권이 있다면 어느 지역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그 동아프리카 지역의 스와힐리 문명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와힐리 문명권은 아프리카 대륙의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인도양 지역의 그 아랍 지역과 인도, 멀리는 중국까지 그런 지역들의 문화가 혼합돼서 만드는 일종의 도시 문명, 상업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명도 상당히 중요한 문명이고요.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로 간다면 그 현장 조사를 했던 지역인데 말리 지역의 그 문명, 사하라 사막, 그 사하라 횡단 무역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성을 들였던 그 가나, 말리, 송가이 왕국의 이런 문명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부아프리카로 간다면 그 짐바브웨에 있는 그레이트 짐바브웨 루인즈라는 그 문명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시각이 워낙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좀 편향된 시각들이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물론 이 책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책과 더불어 같이 읽을 만한 다른 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아프리카 그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이 이제 현재 그 독자들의 문제겠죠. 근데 저 아프리카라는 책도 좋은 책이면 틀림이 없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두껍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역시 두꺼운 책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대륙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책에다 넣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물론. 그래서 좀 책이 좀 두꺼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 개론서로서 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인디아나 대학에서 쓴 아프리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세계적인 그 책으로서 아프리카의 개론서로서 이미 그 공인된 책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그럼 이 책과 동일한 아프리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역사책이고 그것은 이제 개론서에 해당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부분을 이제 그 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아프리카에 관한 문제를 좀 점검해보고 또 풀어보자,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현대 아프리카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동안 에이즈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 다루고 있는데 그런 책을 그 독자들이 읽으신다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또 인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를 관광하시는 분들도 관광 과정에서 실수도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를 많이 살펴보였으니까 이 관광객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아프리카에 와서는 반드시 이것은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추천해 주시죠. 예. 아프리카는 이제 보통 여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목적이 이제 사파리를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동물들 대이동. 예. 그 때를 맞춰서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7, 8월에 해당하는 여름에는 케냐 쪽에 마사이마라 쪽으로 이렇게 동물들이 다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그쪽 케냐 쪽에 가서 이제 사파리 투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겨울에 해당되는 12월, 1월, 2월, 3월 이럴 때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라든가 응고롱고로 이쪽을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케냐의 마사이마라에 가셔가지고 동물들 없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뭐 주제여행이라고 해서 단지 풍광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탐구하는 뭐 이런 여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의 문화를 보려면 어떤 지역을 좀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역시 뭐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문화를 본다는 것은 이제 일단 안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겠죠. 뭐 추천할 곳은 많지만 역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스와힐리 문명 지역이거든요. 지금 추천하신 지역이. 그런 지역은 이제 케냐, 탄자니아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비교적. 그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 같은 뭐 그런 지역들은 문화적으로 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안전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아프리카의 문명과 문화를 역사를 좀 보고 싶다면은 서아프리카 쪽도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지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 책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생생한 현장 경험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벼운 재미의 요소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500만 년 역사를 나열식으로 소설하고 있는 데다 글의 스타일도 다소 건조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